보수야당은 대화 자체를 구걸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북한의 대화를 하자 그러면 왜 우리 여당은 구걸하냐. 미국이 대화하자 그러면 전략이라고 보고 우리가 대화하자 그러면 구걸이라고 그래요. 또 자유한국당. 네. 그래서 제가 그 구걸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엊그저께 대정부 질의할 때 네. 구걸이란 네.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 네. 선거 앞두고 북한 만나서 돈봉투 주면서 총 쏴달라고 네. 하는 소위 말하는 총풍 사건. 진짜 구걸이지. 네. 그게 구걸이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DMZ 목함지뢰 사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합의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실제 합의는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합의인 것처럼 좀 써달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구걸이다고. 이런 게 구걸이다. 그런 게 구걸이고. 어떻게 그저께 이낙연 총리도 답변할 때 그렇게 하더만요. 미국이 제의하면은 전략이고 대화 제의하면은 한국이 대화 제의하면 구걸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던데 맞는 거죠. 그래서 구걸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해주고 자신들이 해왔던 그 구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거기다가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님들이 지금 미국에 그 방미 해가지고 지금 전술핵 배치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고 지금 방미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 작년 8월달에 저 중국 갈 때 말이죠. 그때는 중국 지도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 만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4대 외교 하지 마라, 뭐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비판했는데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야당에서 방미해가지고 특히 전술핵 배치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4대주의뿐만 아니라 이거는 숭배주의 아니겠어요? 숭배? 그때 김영호 의원님 그렇게 당해놓고 왜 이번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안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가서 얘기해. 그러면 똑같이 할까?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94명입니다. 이거 해요? 그쪽 다 6명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뭐 전술에 구걸하러 갔냐. 4대 얘기 하지 마라. 진짜 4대죠. 근데 몰랐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미 공조가 중요한데 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뭐가 잘 안 맞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찰떡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약간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미국의 언론이나 이제 의회 쪽에서도 가끔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 정부하고 좀 다르다고 그 차이를 가지고 한미 공조가 뭐 깨졌다는 둥 뭡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특징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외교 안보. 그럼 안보를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행위는 이렇게 따로 가가지고 따로 지금 뭐 방미단 가가지고 뭐 전술핵 배치 요구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한미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건 실제로 탄핵된 뒤에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사드 못 받기도 한 거고. 알받기. 네. 만약에 그때 그 김관진이가 알받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그 균형 외교부터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술핵 배치요. 우선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명분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게 우선 북한은 전략핵입니다. 여기다가 전술핵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면은 전략핵을 차라리 해야지. 그런데 뭐 그래야 주장이라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술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문제는 뭐냐면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한 그 야당 쪽의 의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전술핵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전술핵을 얘기하는 네. 의견이 있고 네.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엊그저께 얘기처럼 전술핵을 자체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 그런 주장이 있는 건데 문제는 전술핵을 들여와서 하더라도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정부가 운영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여기에 전술핵이 이 국내에 들어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했을 경우에 전투기에다가 탑재해서 반격을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그 ICBM에 탑재된 전략 핵무기는 단추만 버튼만 누르면 바로 30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성도 떨어진다. 효과도 떨어진다. 미군이 운영하는 건 똑같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자체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NPT 탈퇴해야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수준에 지금 우리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값 그렇죠. 10만 원 네. 되지. 그런데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워낙 경제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대북 수준의 제재 받으면 우리 한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붕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문제는 여기에 전술핵을 배치해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예, 북한의 지금 핵 개발을 용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얘기하는 논거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없어서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전략적 불균형이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불균형이 되어서 다시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군사적으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은 핵 밀도가 높아지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사례는 없고 네. 감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네. 감축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간에 물러서서 균형을 맞춰야지 더 나아가고 더 센 거를 가져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 자체가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줄곧 북한을 이제 제재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우리 미국이 계속 북한을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이 3.9%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자립갱생 구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작년에 사상 최강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경제가 3.9% 성장했다. 우리가 작년에 몇 퍼센트 우리가 성장했죠? 2.6%. 예, 2.6%. 2.6%인데 네.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경제 아까 얘기했던 북한 경제의 좀 특수성이죠. 네. 낮은 대외 의존도, 그다음에 좀 폐쇄적인 자립 경제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제재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해법은 대화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대외 의존도가 워낙 약하기 예. 때문에 예. 제재가 의미가 약한 거죠.
대화일 수밖에. 네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해법은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되 일정 정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협상의 주제나 합의의 수준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가 우선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동결, 세 번째는 비핵화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느 한쪽만 북한만 반드시 이행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하겠죠. 당연히. 네네. 당연히 우리도 그렇죠. 상응하는 조치가 그렇죠. 필요한 건데 상호중단. 이것이 이제 실제로 도발을 중단했을 때는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인지, 네. 그다음에 핵을 동결시켰을 때 뭐 한미 군사훈련을 조종한다 할지, 네네. 비핵화가 검증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 할지, 이런 좀 단계적인 접근이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진다. 그런데 뭐 지금 보기에는 좀 뭐 비핵화가 가능하겠냐 깝깝해 보이지만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자기들이 개방하고 개혁해서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훨씬 더 얻어지는 성과가 크다면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대화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협상의 단계에 따라서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돼 나가느냐에 따라서 합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수준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목표인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방송 때 홍익표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사드 얘기, 임시 배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를 너무 걱정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시 배치하고 우리 정부 임시 배치했는데 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가 그런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대통령 사랑하고 우리 정부 정말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우리 김경엽 의원님도 말씀드릴 텐데요. 임시 배치 이후에 이제 우리 당이 침묵하고 있다.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도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요즘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입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아주 기습적인 사드 배치 결정, 이것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이 사드의 성능이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환경영향평가나 국유재산 특례법상의 부지공여 절차,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대북 설득이든 제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신냉전 체제 우리랑 공조하는 것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외교적 안보적 손실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기지를 타켓으로 하는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 이제 이런 이제 안보적으로도 좀 우리가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손실, 경제 보복.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배치 결정을 해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도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식 배치하기 전까지 저는 정확히 이런 문제들이 짚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에게 좀 부담되지 않는가 또 당내 어떤 노선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여당 그렇지 않다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한번 명확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마 지금 이제 일부 좀 대통령이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문제 지적도 좀 있고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사드는 찬반을 섣부르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 넘겨서 차기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협상 카드를 활용을 해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ICBM 발사 6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확 지금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임시 조치로서 임시 배치를 한 것인데 네.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정식 배치하기 전까지 거쳐야 될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해야 될 게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그 부지를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회피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네. 그래가지고 33만 평방미터 평방미터 이하로 네. 맞춰놓고 이제 이런 꼼수를 네, 부렸는데 네, 네.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부지가 한꺼번에 같이 다 고려돼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은 사실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고, 네, 네, 네. 제가 대정부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상의 부지 공여 절차의 문제도 네.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제기했던 좀 더 사드의 좀 안보적 실효성 문제나 네, 네. 그 사이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사실 설득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기간이 워낙 오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사실 정식 배치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협상 진행해서 네. 북핵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다고 하면은 사드 배치는 뭐 정식 배치하기 전에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이런 이제 발언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진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도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 외교력 협상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를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드 특위에서 9월 25일 날 공청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군사적 실효성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또 성주 김천의 이제 시민들 그런 어떤 문제를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희의 행동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담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를 이전에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네. 여당의 집권 여당의 특히 책임 있는 자세고 네. 그래야 정부도 이것으로 인한 큰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외교의 기본은 협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제세력 계층의 여러 네. 목소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쓰는 것 네.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이 정부 여당 내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얘기가 풍부하게 나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손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 측과도 지금 뭐 긴밀한 협조를 저희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렇죠. 네.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뭐, 말씀. 궁금해 하시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없는 게 우선 북한은 전략핵입니다. 네. 여기다가 전술핵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면은 전략핵을 차라리 해야지. 네. 예. 근데 뭐 그래야 주장이라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술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문제는 뭐냐면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한 그 야당 쪽의 의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전술핵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전술핵을 얘기하는 네. 의견이 있고 네.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엊그저께 얘기처럼 전술핵을 자체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 그냥 그런 주장이 있는 건데 문제는 전술핵을 들여와서 하더라도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정부가 운용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여기에 전술핵이 이 국내에 들어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했을 경우에 전투기에다가 탑재해서 반격을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그 ICBM에 탑재된 전략 핵무기는 버튼만 누리면 바로 30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성도 떨어진다. 효과도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는 찰떡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약간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미국의 언론이나 이제 의회 쪽에서도 가끔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그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 정부하고 좀 다르다고, 그 차이를 가지고, 한미 공조가 뭐 깨졌다는 둥, 뭡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자유한국당의 특징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외교 안보. 안보를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행위는 이렇게 따로 가가지고, 따로 지금 뭐 방미단 가가지고 뭐 전술핵 배치 요구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한미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전혀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이건 실제로 탄핵된 뒤에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사드 못 받기도 한 거고. 예. 알박기. 네. 만약에 그때 그 김건희가 알박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렇죠. 굉장히 그 균형 외교부터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김경엽 위원님께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술핵 배치요. 네. 우선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명분도 없고. 네. 예, 실효성이 없는지 하지 마라. 네. 거기다가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죠, 지금 이제. 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님들이 지금 미국의 그 방미 해가지고 지금 전술핵 배치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고 지금 방미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 작년 8월달에 저 중국 갈 때 말이죠. 그때는 중국 지도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 만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4대 외교 하지 마라, 뭐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비판했는데,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야당에서 방미해가지고 특히 전술핵 배치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4대주의뿐만 아니라 이거는 숭배주의 아니겠어요? 숭배? 그때 김영호 의원님 그렇게 당해놓고 왜 이번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안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가서 얘기해. 그러면 똑같이 할까?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94명입니다. 이거 해요? 그쪽 다 6명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뭐 전술에 구걸하러 갔냐. 예. 4대 얘기 하지 마라. 진짜 4대죠. 근데 몰랐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한미 공조가 중요한데 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뭐가 잘 안 맞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군이 운영하는 건 똑같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자체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NPT 탈퇴해야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수준에 지금 우리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값 그렇죠. 10만 원 되지.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워낙 경제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대북 수준의 제재 받으면 우리 한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붕괴.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문제는 여기에 전술핵을 배치해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북한의 지금 핵 개발을 용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얘기하는 논거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없어서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한미 합 보수야당은 대화 자체를 구걸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북한의 대화를 하자 그러면 왜 우리 여당은 구걸하냐. 미국이 대화하자 그러면 전략이라고 보고 우리가 대화하자 그러면 구걸이라고 그래요. 또 자유한국당. 네. 그래서 제가 그 구걸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엊그저께 저 대정부 질의할 때 네. 구걸이란 네.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 네. 선거 앞두고 북한 만나서 돈 봉투 주면서 총 쏴달라고 네. 하는 소위 말하는 총풍 사건. 진짜 구걸이지. 네, 네. 그게 구걸이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DMZ 목함 지뢰 사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합의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실제 합의는 아닌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합의인 것처럼 좀 써달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구걸이다고. 이런 게 구걸이다. 네. 네. 그런 게 구걸이고. 네. 어떻게 그저께 그 이낙연 총리도 답변할 때 그렇게 하더만요. 네. 미국이 제의하면은 전략이고 대화 제의하면은 한국이 대화 제의하면 구걸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던데 맞는 거죠. 그래서 구걸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해주고 자신들이 해왔던 그 구걸 이제 그런 것